네, 안녕하세요. 승규령입니다. 저는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마이닝 마인즈라고 정의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캔다라는 의미에서 마음을 캐는 광부라고 정의했고, 저는 마인드 마이너라고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사람들의 합의의 변천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시대의 마음을 캔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투명성은 우리가 겪게 되는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일종의 현상이자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본인의 일기를 써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의 어떤 부족했던 점이나 아니면 또 새롭게 깨달은 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지불식간에 실시간으로 본인의 정보가 남고 있고요. 이 정보가 축적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시간축을 기반으로 했던 거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쌓이게 되니까 이제 인류 입장에서는 전체 문명에 대한 기록이 실시간으로 쌓여지는 초유의 일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점은 문명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의 지능의 합을 좀 더 나은 형태의 새로운 결정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점은 때로는 개인적인 삶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는 것들도 이렇게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알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기술의 혜택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음영 같은 부분들, 다시 말해서 좀 어두운 그늘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라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그 투명성에 가져다 줄 혜택을 어떻게 키우고, 그 다음에 그 혜택이 아닌 어두움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감싸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투명성의 어떤 기술적인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리터러시를 갖추는 일인 것 같아요. 정보가 쌓이고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분석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공공선 때문이라도, 그리고 또 기술의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기 좀 어려운 상태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어떻게 쌓인지를 이해하고 이 속에 들어있는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한 후에는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수고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공동체는 이런 형태의 정보를 어디까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의 의미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철학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뭐 계속 문자가 나오고 혜택이 널리 퍼지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의 트라이얼 앤 에러가 주는 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화의 길을 걸은 것처럼 이제 이 기술을 얻은 인류가 이걸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생기는 지금까지의 관성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합의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도모를 해왔는데요. 협업을 통해서 더 큰 성취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해온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중에서 창의적인 일과 그렇지가 않고 지난했던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리해 나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듣는 가장 많이 들어보는 얘기들은 단순 반복되는 일들은 이제 기계에게 맡기는 게 어때?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였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활용품들 분류 작업을 이제 로봇을 통해서 하는 새로운 시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말에 의하면 25명 정도의 일을 하던 일들을 이제 5명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수고로운 일들은 많이 기계화되고, 나머지에 좀 더 깊게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한 일들을 사람이 하는 식으로 분업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사람이 하고 그때의 협업이라는 것이
전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우리의 협업의 대상이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진화된 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의 개인적인 어떤 완결성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상대에게 연대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나도 모르게 나이를 전가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폐가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는 그 관계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농밀했기 때문에라도 사실 폐와 협업의 어떤 경계가 좀 무너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젠 그렇지가 않고 각자가 본인의 책무를 다하고 완결된 상태에서 더 큰 성취를 위해서 더 지능화된 협업을 하는 식으로 더 올라가겠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드렸던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혼자 하게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혼자라는 부분들이 우리는 외롭다 혹은 거기에 따르는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 전 인류와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배나 혹은 먼저 사셨던 스승들에게 뭔가를 여쭈었다면 이젠 그렇지가 않고 집단이 좀 커지면서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동호인이나 혹은 사회 구성원들 혹은 전체 인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협력 체계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그 지혜를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정보 검색이 됐건 AI가 됐건 그 정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어요. 최근에 AI 시스템들이 하루스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환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규모의 언어 모델 속에서 만들어지는 혜택 속에 숨겨진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늘 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 전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넣은 정보와 얻게 되는 답에 대해서 맹신할 수 있는 위험성이 같기 때문에 그만큼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전체의 원리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이거를 문해력, 리터러스라고 얘기한 건데요. 예전에는 문자에 대한 이해였다면 지금은 기술에 대한 이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역량으로 더 달아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의 생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깊게는 아닐지라도 전체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정보를 얻는 대상이 전체의 집단이 되면서 집단 속의 정보의 구성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층의 얘기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룰이라고 한다면 다른 분들이 이걸 다 실행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거였으니까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꿀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살아야 돼 라는 거는 어찌 본다면 본인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거나 혹은 그만큼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의 선망이 나의 삶의 방향성을 좀 흐리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소셜미디어에 보여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 같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장 빛나는 부분을 찍어 올리는 것이 소셜미디어의 특징이라면 어쩌면 약간의 과장된 삶의 총합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이상적인 삶처럼 보여지면서 본인의 현실과의 격차에 대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소셜미디어를 일종의 우울의 미디어다라는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풀 때 전체 집단으로부터 그만큼의 효용을 얻는다는 작업들은 기능적으로 유효하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우리의 기쁨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존재하지 않는 평균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우리의 환상을 내 안에 투영하고 그 다음에 현실과의 격차가 큰 것에 대해서 불안이나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본인의 삶에 결코 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냉철한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학자들은 평균은 없다라는 것들을 책으로 쓰고 있는 중이에요. 마치 전체 집단의 중앙값이 존재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처럼 일종의 표준처럼 보여지지만 우린 각자 다른 형태의 어떤 특성과 자질 그리고 그 고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 어느 누구도 평균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나는 나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며 나의 특성에 대한 자존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관성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 그다음에 우리가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의 방식대로의 안전함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이유가 그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이렇게 세대를 쌓아가면서 먼저 겪었던 분들로부터 정돈된 어떤 하나의 규칙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경험이 나름의 방식대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실패와 또 성공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만큼의 내가 실행해 보았다는 것에 대한 안정감이 합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슈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세계가 넓어지고 있고 예전보다 접점이 넓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전체 지구 온난화부터 새로운 기술의 발전 그리고 연결망의 확대로 따른 우리의 만나는 전체의 세상이 크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지역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알고 있던 규칙이라는 것이 그만큼의 어떤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적응성이라는 것이 요구되는데 아무래도 젊은 세대일수록 적응에 대한 어떤 속도가 빠르고 그 가진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변화의 수용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바뀌는데 기술 수용성이 높은 분들이 훨씬 더 빠른 정보를 얻으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좀 첨단에 선 분들의 적응의 결과들이 그 이전 세대 분들에게 굉장한 수준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망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주제 사실처럼 마치 새로운 세대가 세상을 이끌게 되었다는 식의 형태까지도 확장돼서 설명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합의돼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마치 예전의 분들의 가치관과 거기 따른 문화라는 부분들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20만 년간 살아오면서 축적했고 함께했던 어떤 습관과 거기 따르는 나만의 어떤 결정체 같은 형질이라는 것이 그게 쉽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에 의지를 하고 그만큼의 먼저 살았던 것에 대한 어떤 존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단순히 이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의 전 지구로 커지는 내용들, 더 나아가서 이성적이고 그리고 여기 따르는 현명한 판단에 대한 것들에 좀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될 만큼 우리가 더 깊게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맹목적으로 내가 믿고 따랐다면 지금은 멈춰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고민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논리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와 거기에 따른 관습을 일종의 전통처럼 받아들였다면 그렇지가 않고 그 전통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설명하고 고민하는 분들의 결과를 통해서 새롭게 더 많이 이성적으로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사회 여러 곳에서 치열하게 시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설명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전통에 대해서 한 번 더 합의해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존재이고 생각하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그런 느낌과 생각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은 이미 많은 선배들이 고민하시고 학자들이 연구하셨던 주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행동경제학부터 뇌과학의 사회심리학까지 다양한 형태의 학문들이 이런 형태의 원리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런 결과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경우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행복은 강도보다 오히려 빈도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행복이 왔다는 거죠. 뭐 거대한 훌륭한 어떤 시험에 통과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큰 행운을 얻어가지고 엄청난 어떤 재물을 얻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큰 행복이니까 강도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빈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침에 굉장히 햇볕이 따뜻하고 오는 길에 강아지 귀여운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차를 마셨는데 그 차의 온도가 나에게 적당할 때 느껴지는 그런
작은 감각들의 총합의 숫자가 많다는 부분이에요. 재밌는 건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강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중요성은 빈도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이나 감성에 대한 부분들도 때에 따라서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본인의 경험과 가치관, 거기에 따른 본인의 특성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이런 감성에 대한 것들이 어쩌면 주관적이고 우리가 그만큼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으나 그 이외의 내용들, 그걸 넘어서 일상적인 형태의 정보들은 충분히 집단적인 형태의 결과로부터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화, 소셜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집단적 정서의 변화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실험하고 관찰하는 작업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좀 더 객관화하여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메타인지가 가능하도록 성장하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 의식적으로라도 나의 행복감을 좀 높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대한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먹었을 때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면들을 위해서 뭐 공연을 보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와 산책하는 작업들은 충분히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정서와 안정감을 위한 부분들은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이런 이성과 감성이라는 부분들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우리의 사고 체계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여기에 따른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을 좀 더 건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믿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하고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고 더 나은 삶을 한번 만들어 나갈 때 이런 형태의 정보나 혹은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핵개인이라는 단어를 도출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인류학자인 G.P. 머덕 선생님께서 1950년대 정의한 단어가 핵가족이었고요. 뉴클리어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3대의 가족이 2대로 줄기 때문에 이 가족의 구성을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니까 핵가족이라고 정의하신 거였어요. 근데 다시 그 이후에 7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개인이 자립할 만큼 우리의 인류의 협업 시스템이 더 가상화되고 더 구조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집단이 가장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인근에 있는 친척분들, 한 동네에 있는 분들 정도의 어떤 유닛이었다면 이젠 그렇지가 않고 대도시의 삶을 지나서 국제화되고 있고 가상화되면서 뭐 수많은 형태의 소셜미디어 상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그만큼 위안을 얻는 작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처럼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물리적, 정서적으로 도움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인류가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가상의 인공의 지능들이 합쳐지면 더 큰 단위의 지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본인의 삶을 결정하는 분들이 더 늘고 있다는 걸 저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그래서 그 단어를 만드는 것이 뉴클리어 인디비주얼이라는 키워드였고 이걸 이제 핵개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런 핵개인들이 만들어졌을 때 혹은 우리가 핵개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형태의 협업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함께 모든 걸 같이 였다면 이젠 그렇지가 않고 각자가 책임을 다하고 그런 부분들의 결과들을 함께 융합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내 삶의 영유의 단위가 가족이라는 단위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각자가 본인의 삶을 꾸리는 형태대로 더 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연좌하지 않고 연대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삶이 준비가 좀 더 어렵고 사회적 기반이 적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공동체의 역할로서 삶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거를 이제 협업이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본인 삶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직업이건 거주건 삶의 형태건 전부 다 예속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연좌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가 본인의 삶을 충분히 꾸릴 수 있을 만큼 사회 기반과
정보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의 삶을 온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업 모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각자가 자립하여서 본인의 선의로 상대를 돕는 것도 그의 생존을 넘어선 자립을 돕는 구조로 더 진화하게 될 것 같고요. 이때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변화는 결국 대등한 자아가 자립 후에 함께 연대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금 한국이 저출생에 대한 어떤 사회적 경각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만도 같은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모든 건 결국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어떤 집단적인 새로운 결속의 방법들이 더 필요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시작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결혼율이 거의 모든 인구에게 고르게 이렇게 만들어질 만큼 높았었어요. 그 경우에는 통과 의례처럼 결혼과 출생이라는 것이 인생의 단계 같은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그렇지가 않고 결혼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했다가 다른 형태의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다시 시도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출생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다복하다고 했었던 한국이 1960년대 생애 출산율이 6.0이었어요. 그만큼 많이 낳다가 이제는 어떤 분들은 낳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의 삶을 유지하는 작업들까지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그런 다른 종의 생명체들을 우리 아이라고 부르는 일들까지 벌어지면서 가족의 구성에 대한 것들이 인류를 넘어서 다른 종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우리 삶의 어떤 다양성으로서 수용되는 과정이 지금 관찰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앞에서의 있던 행위들, 우리 삶에서의 중요했던 그런 행위와 혹은 구성의 방법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더 많은 방법이 수용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이 변화 속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어떤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선택을 위한 인력으로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그 다음에 이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더 개방되는 것이 보이고요. 이런 유연성이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예전처럼 이렇게 배관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응원하는 식의 좀 더 유연한 사회로 변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 누군가의 시도가 그 각자에게 연유가 있고 그 연유에 대한 부분들을 따사롭게 바라보고 더 나은 형태의 새로운 어떤 포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열고 가는 그런 세상이 이렇게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